예, 저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15세 팀 챔피언십과 관련해서 러닝 퍼포먼스와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닝 퍼포먼스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개요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선전은 생략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16강전, 즉 토너먼트가 시작된 이후로 러닝 퍼포먼스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키퍼는 제외를 했습니다. 골키퍼는 아무래도 러닝에 대한 그 양이 필드 선수에 비해서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여러분들 피파나 뭐 AFC 아시안컵이 끝나면은 팀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총 뛴 거리 하면은 뭐 A팀과 B팀 하면은 뭐 106km 대 105km 이렇게 100단위로 넘어가는데 그 100단위로 넘어가는 거는 필드 플레이어 10명 다 합한 값입니다. 보통 우리 한 명당 한 경기 뛰면 뭐 10km에서 12km 뛰는데 그거를 10명 다 합한 값으로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평균 값이 아니라 10명 다 그냥 산술적으로 합한 값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데이터도 평균 값이 아니라 모든 필드 선수가 다 뛴 합한 값입니다. 합한 값이기 때문에 많이 뛰었다고 해가지고 저 팀이 체력이 좋아서 이겼구나라고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단순한 예로 교체 타이밍에 따라서 그 값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체 선수를 어떤 팀은 후반 60분에 교체를 하고 상대 팀은 80분에 교체를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60분에 교체를 한 팀이 뛴 양이 더 많아지겠죠. 빨리 교체를 했으니까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팀 전체 뛴 양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데이터에서 더 많이 뛰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체력이 좋아서 이겼구나라고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석은 많이 뛰었다 혹은 적게 뛰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팀이 뭐 효율적으로 뛰었다 뭐 혹은 뭐 체력이 좋다 말씀드렸던 체력이 좋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뛰었는가는 말씀을 분석을 이번 데이터에서는 없기 때문에 뭐 스프린트를 A팀은 뭐 200m, B팀은 50m 라고 해가지고 200m 더 많이 뛰었구나 해서 더 뭐 효율적으로 뛰었는데 뭐 적게 뛰었으니까 이겼으니까 효율적으로 뛰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뛴 양으로 그것이 승패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러닝 퍼포먼스와 승패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맥락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단순한 그런 숫자를 가지고 경기 상황과 연관시켜서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회 기간 중에 저희 분석 TS팀과 지도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 유스팀 감독님들 모시고 커피숍에서 어려운 점 이런 것들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러닝 퍼포먼스와 승패와의 관계입니다. 16강, 8강, 4강 결승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을 보시면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수치가 커가지고 이긴 팀의 경기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뛴 거리가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강도 러닝 먼저 보시면요. 16강전은 총 8경기가 있죠. 그죠? 8경기 중에서 4경기가 많이 뛰어서 이긴 경기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8강, 4강에서는 모든 경기가 많이 뛴 팀이 이겼습니다. 즉 4경기 중에서 4경기가 다 많이 뛰어서 이긴 경기고요. 4강전에서 2경기죠. 그러니까 2경기 중에서 모든 2경기 다 많이 뛰어서 많이 뛴 팀이 이겼습니다. 결승전은 적게 뛴 팀이 이겼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강도 가속과 관련된 경기 결과와의 연관을 말씀드리면은 16강전에서는 총 8경기 중에 단 2경기만 가속을 많이 한 팀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8강전, 4강전부터는 많이 고강도 가속을 많이 한 팀이 실제로 경기 결과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러닝, 즉 스프린트를 적게 해서 이겼지만, 하지만 가속 같은 경우는 결승전에서 가속을 많이 한 팀이 이겼습니다.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이제 감속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감속 같은 경우도 16강전에는 오히려 적게 뛴, 감속을 적게 한 팀이 이긴 경우가 많았는데, 8강, 4강 그리고 결승부터는 감속을 많이 한 팀이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변수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토너먼트가 진행돼서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 즉 예선전에서 이미 3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16강전부터 이제 4번째 경기가 들어가죠. 물론 그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 연속 3번째 경기, 그러니까 이틀 간격으로, 여러분들 대회 나가면 이제 퐁당퐁당으로 이틀에 한 번씩 경기를 하시는데,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연속 3경기를 할 때까지는 사실 선수들의 런닝 퍼포먼스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굳이 뭐 전술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체력적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수들에게 부상 위험은 높아지지만 선수들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강 4경기, 즉 8강은 이제 5번째 경기죠. 그때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약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실제적인 체력적으로 부침 현상이 나타난 8강, 4강전부터는 많이 뛴 팀이 이깁니다. 하지만 고강도 스프린트가 아니라 가속과 감속 데이터에 있어서는 매 8강, 4강 결승전마다 가속과 감속을 많이 한 팀이 이번 15세 챔피언십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8강, 4강에서 큰 영향을 미쳤지만, 결승전에서 큰 영향을 안 미쳤지만, 가속, 감속 같은 경우에는 매 토너먼트 진출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속, 감속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느리지만 폭발적인 액션이 많으면은 이 고강도 가속, 감속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선수의 그 스피드가 빠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은 아주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승에 오른 한 A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승에 오른 A팀이 16강, 8강, 4강 결승을 지나오면서 상대팀과 어떻게 계속 그 러닝 퍼포먼스 비교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고강도 스프린트입니다. 한 A팀, 결승에 오른 A팀 같은 경우에는 16강에서는 적게 뛰고 이겼습니다. 적게 뛰고 이겼고 결승에서도 적게 뛰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8강과 4강에서는 많이 뛰고 이겼습니다. 고강도 가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까 이제 스프린트와는 조금 경향이 다르죠. 매 경기마다 많이 뛰고 이겼습니다. 가속 같은 경우는, 즉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8강, 4강에서만 많이 뛰고 이겼지만, 가속, 감속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마다 많이, 상대팀보다 많이 해서 승리를 가져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결승에 오른 이제 상대팀 B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팀 같은 경우 아까 A팀과는 이제 또 다른 경향입니다. 결승에 오를 때까지 매 경기 많이 뛰고 이겼습니다. 매 경기 스프린트를 많이 뛰고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결승에서는 이 팀은 졌습니다. 또 이 팀 같은 게 가속 같은 경우에도 16강, 8강, 4강에서는 많이 뛰고 이제 결승까지 올랐고, 결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A팀을 보여드렸죠. A팀 같은 경우에 가속을 많이 해서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팀은 그 아까 A팀보다 적게 해서 이제 패배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A팀과 B팀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결승에 올랐지만 올라오는 이 과정이 스타일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팀 같은 경우에는 가속, 감속을 많이 해서 결승까지 오르고 그리고 우승을 했고요. B팀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트를 많이 해서, 즉 가속, 감속보다 스프린트를 많이 해서 결승까지 오른 팀의 스타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러닝 퍼포먼스와 승패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러닝 퍼포먼스와 이제 경기 상황을 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맥락적으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팀의 그 현재 스코어를 대비해서 그 팀이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뛰었나 이제 대략적 간접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이제 5분 단위로 90분 경기를 5분 단위로 이제 잘라서 얼마만큼 뛰었나를 본 겁니다. 한 이제 예입니다. 한 경기의 예인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 빨간색은 이제 승리한 팀이고요. 하얀색 팀은 이제 패배를 한 팀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팀이 0대 2로 졌습니다. 하얀색 팀이 0대 2로 졌고 이제 축구공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골이 난 이제 시점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항상 지도자 선생님들이시니까 많이 강조하시겠지만 끝나기 15분, 뭐 끝나기 10분 전 되면은 선수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러닝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후반전 뭐 끝나기 10분, 15분 전에 더 한 발자국 뛰어라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하얀색 팀, 즉 진 팀 같은 경우에 후반전 55분, 즉 끝나기 이제 15분 전입니다. 15분 전에 이미 0대 2로 지고 있습니다. 0대 2로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 골이라도 넣고 혹은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15분 동안 더 많이 뛰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하얀색 팀이 빨간색 팀보다 끝나기 15분 동안에 고강도 러닝을 더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아주 긍정적이죠. 선수들이 경기 결과 뒤집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체력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뛰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팀의 이제 분석을 보시면은 이긴 팀입니다. 이긴 팀이고요. 그리고 하얀색은 진 팀입니다. 하얀색 팀이 1대 2로 패배를 했고요. 축구공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스코어가 난 이제 시간대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하고는 반대죠. 하얀색 팀은 이미 지고 있습니다. 2대 1로 지고 있기 때문에 끝나기 15분 전에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고 경기를 끝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팀은 경기 상황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나기 15분 전에 오히려 러닝 퍼포먼스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영상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15세 레벨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 상황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4강 이상 오른 팀들, 즉 아주 상위권에 오른 팀들이 과연 어떠한 경기 국면에서 더 많이 뛰었는가?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4강 이상 오른 아주 좋은 팀들이 어떠한 국면에서 많이 뛰었는가를 이제 또 따로 이제 맥락적으로 약간 분석을 해봤는데 내 경기 국면, 공격, 수비 그리고 전환 상황이 있죠. 4강에 이상 오른 팀들의 대략적인 경향을 보시면은 공격 상황에서 승리한 팀은 패배한 팀에 비해서 스프린트와 가속을 더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환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분석할 때 이제 기준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되고 6초 때까지 얼마만큼 뛰었냐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초 이후에는 이제 안정된 공격 시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6초 동안에 얼마만큼 뛰었냐라고 봤을 때 승리한 팀은 패배한 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강도 러닝과 스프린트를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전환 상황에서 승리한 팀은 더 많이 빠르게 이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만큼 전환 상황이 중요한 부분이고 뭐 기술적, 전술적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이 전환 상황에서 선수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뛰어야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서 승리한 팀과 패배팀의 고강도 가속과 감속 데이터를 보면은 승리한 팀의 경우에 수비 때, 즉 안정된 수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더 많은 이제 가속과
감속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보시면은 빨간색 막대기보다 이제 하얀색 막대기가 더 수치가 높죠. 하얀색 막대기가 이제 감속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비할 때는 아주 폭발적으로 다가가고 폭발적으로 다가가는 것만큼 속도를 빨리 줄여주는 게 중요하죠. 감속. 그래서 그 감속한 데이터가 승리한 팀이 더 많이 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네 가지 네 국면과 관련해서 승리한 팀은 공격 때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전환 상황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수비할 때는 감속을 더 많이 하고 해서 상대에 대한 그런 압박의 강도가 높기 위해서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이제 이용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전환 상황은 이제 다음 장면에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비 전환 상황. 이번 챔피언십을 보면서 제가 TSG 활동을 하면서 장면이 겹쳤습니다. 어떤 장면이 겹쳤냐면은 제가 작년 이맘때 17세 인도네시아 월드컵을 가서 그 3패를 하고 왔습니다. 3패를 하고 왔는데 그때 월드컵에서 나왔던 장면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턴오버 상황, 즉 상대 공격 3분의 1 지역에서 턴오버 상황이 일어나서 선수들이 쓸데없이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상황들이 똑같이 이번 15세 챔피언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공격 지역에서 혹은 미들 서드 지역에서 볼을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화면을 캡처한 거라서 이제 선수들 런닝 속도가 이제 느려 보이는데 모든 선수가 다시 다 백코트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미들 서드라서 괜찮은데 다음 보시는 장면은 만약 파이널 서드에서 뺏겼다. 그러면 거의 70m를 풀대시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모든 선수가. 뭐 공 위치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공 뺏긴 팀이 얼마만큼 풀대시에서 다시 백코트를 몇 미터 이상 하는가를 한번 팀 전체 그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팀 전체가 저 반대쪽에 있는 뭐 윙백 선수, 윙 공격수들 뛰어내려내는 그 거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 선수들이 저렇게 60m, 70m 풀대시에서 뛰어내려올 이후에 체력이 얼마만큼 빨리 회복될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볼을 뺏겼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아까 앞 장면처럼 상대 뭐 미들 서드는 그나마 괜찮은데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뺏기면은 70m 이상 뛰어내려야 됩니다. 특히 공격수들은. 특히 에너지 시스템, 운동 생리학적으로 70m 이상을 풀대시로 뛰어내려오고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한 3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그 3분 동안 그 선수들이 또 안 움직이는 거는 아니죠. 또 계속 가속 감속을 합니다. 그 선수들이 과연 가속 감속을 하는 동안에 이전에 이미 100% 풀대시를 했기 때문에 가속 감속할 때 100%를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후반전에 가서는 선수들이 아예 뺏기더라도 지쳐가지고 아예 리커버리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Dembele top of the screen on the right that you can see he's already tracking Foden and tracking Luke Shaw. They leave Mbappe here. Rabiot on the search. 자, 지금처럼 선수가 공을 뺏긴 이후에 공을 뺏겼죠? 그 하얀색 팀이 전원 다 풀대시에서 백코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턴오버 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각 압박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러한 턴오버 상황이 나와버리면은 선수들 10명 전원 다 체력적으로 굉장한 치명타를
맞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Top of the screen on the right. 그래서 실제로 한 통계 분석, 물론 한 경기지만 이렇게 턴오버 상황이 나타나서 팀 전체가 10km를 뛴 게 1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경기 끝나고 나면은 팀 전체 10명, 필드플레이 10명이 다 총 뛴 거리를 합하면 대략 한 100km에서 막 110km 사이가 나오는데 그 100km 중에서 10km가 다 턴오버 상황 때문에 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스프린트를 했다는 겁니다. 즉 실수 이후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더 많은 거리를 뛸 수밖에 없고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제가 작년에 17세 월드컵을 갔을 때 프랑스, 미국, 부르키나파소와 이제 경기를 했을 때 또 이러한 턴오버 장면이 계속 나와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아무리 체력적인 준비가 잘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면이 한 경기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경기에 5번만 나와도 그 팀은 체력적으로 굉장한 불리한 상황이 나옵니다.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할 때인데 첫 번째 경기. 이렇게 뺏기면은 다 뛰어내려야 됩니다. 센터백 선수가 공을 잡고 패스 미스가 나갔죠. 다 뛰어내려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 당시에 작년 17세 월드컵 때 이러한 턴오버 상황이 나와서 선수들이 70m 이상 풀대시에서 백코트한 상황이 미국전에는 7번, 11번, 9번이었습니다. 이게 수치가 뭐 저 정도 가지고 그럴까라고 하시겠지만 약 평균 7분 간격으로 저러한 턴오버 상황이 나왔고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평균 약 8분, 후반전에 평균 6분마다 저러한 턴오버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평균 9분, 그 평균 11분마다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m 이상 풀대시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 피로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대략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3분 동안에 또 선수들이 쉬는 건 아니죠. 계속 가속 감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들이 가속 감속을 하는 동안에 100%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체력도 체력이지만 여기 계신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전술적으로 아주 잘 이제 준비를 해야지 이런 체력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빨간색 팀이 공격을 합니다. 빨간색 팀이 공격을 하고 파란색 팀이 수비를 하는데 빨간색 팀이 패스 미스를 해서 턴오버 상황이 나왔다. 그 빨간색 팀이 공격을 할 때 여기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레스트 디펜스라고 하죠. 레스트 디펜스. 그러니까 나머지 공격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뒤에 있는 선수들이 턴오버 상황을 대비해서 위치를 어떻게 잡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대시 하지 않도록 바로 즉각 압박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해줄 것인가를 이렇게 전술적으로도 잘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많이 나왔고요. 이번 15세 챔피언십에서도 이러한 체력과 전술적으로 관계 있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러닝 퍼포먼스와 경기 결과 그리고 러닝 퍼포먼스와 이런 경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경기 대회 도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지 한 1시간 반 정도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들을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그 지도자 선생님들께
중등 레벨에서 15세에서 체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그 경기 중에 경기 결과에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그래서 답변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와 스피드 차이가 크고 특히 후반에 잘 뛰는 선수와 못 뛰는 선수의 차이가 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뭐 체력도 이렇게 경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체격, 신체적인 조건 이러한 것들도 경기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회를 결승전까지 관찰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상위권 팀, 즉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 유스 팀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하이 레벨에 있는 팀들은 실제로 하위권에 있는 팀들보다 체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론 하위권에 있는 팀이라 할지라도 키가 더 큰 선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만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키도 크지만 뭔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몸이 탄탄하고 근육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키는 크지만 뭔가 좀 빼빼 마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빼빼 마르고 좀 마른 선수, 키는 크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보면서 저 선수의 어떤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팀에서 어떤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 해서 저렇게 체격이 커진 것인가, 몸이 좋아진 것인가라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승전까지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들은 이러한 상위권과 하위 팀들이 이제 예선전 혹은 16강전에서 서로 이제 붙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팀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체격적인 열세로 개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찰을 하면서 실제로 하위권 팀들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개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수도 있죠. 실제로 개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실제 안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하위권과 하위권 팀들이 붙었을 때는 전혀 상위권 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기술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고, 저 선수들이 체격이 큰 선수와 붙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술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위권 팀들끼리 붙을 때는 저 역시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상위권 팀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스킬들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좋은 예라서 제가 한 팀을 좀 거론을 하면은 언더 15세 천안시티 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팀하고 만났을 때는 애처로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천안시티 팀이 다른 체격 조건이 비슷한 선수와의 경기를 봤을 때는 정말 저도 놀라울 정도로 굉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구나. 다만 체격적으로 근육적으로 그러한 열세 때문에 이전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았던 거구나 라고 저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도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간담회 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적어봤습니다. 팀에 피지컬 코치가 없어서 어떤 뭐 주기화를 짜는 거라든지 혹은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필요성은 알지만 시키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프로 유스팀에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이거든요. 프로 유스팀인데도 피지컬 코치의 부재로 이러한 훈련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을 듣고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직 뭐 제가 축구협회 뭐 교육팀과 뭐 상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지컬 코치가 없는 감독 코치님들을 한 3박 4일 정도 아주 인텐시브하게 모셔다 놓고 피지컬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팀들은 감독 코치님들이 직접 피지컬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골키퍼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필드 지도자 선생님들이 골키퍼 지도자 교육을 들어가서
직접 필드 코치님이 골키퍼 훈련을 시키듯이 피지컬 코치가 없다라면은 직접 감독 코치님들이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제공하는 뭐 3박 4일 그런 피지컬 그런 강습회에 들어오셔서 직접 가셔서 피지컬 훈련이 시키시는 게 이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뭐 팀마다 재정 상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피지컬 코치를 따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피트니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떠한 오해냐 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키가 안 큰다 혹은 몸이 느려진다 라는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 답변 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웨이트를 하면은 키가 안 큰다라는 건 이미 30년 전에 아니라고 밝혀진 겁니다. 이미 한 1990년대 초반에 수많은 추적 조사로 인해서 웨이트를 하면은 키가 안 큰다라는 그 속설은 이미 30년 전에 틀렸다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난 거고요. 이미 그거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웨이트를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 일반 학생이 웨이트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근육 수준입니다. 파워의 수준. 웨이트를 하지 않고 자기 주 종목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축구면 축구만 한 경우, 농구면 농구만 한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 하지 않고 했을 때 근육의 성인이 됐을 때 파워의 수준입니다. 다음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PHV가 지나고 즉 2차 성징이 끝난 이후에 즉 남자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때 되면은 그때 2차 성징이 일어난 이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주 종목만 한 선수보다 훨씬 더 성인이 됐을 때 근력이 더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성인이 돼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근력은 상승합니다. 성인이 돼서 즉 뭐 대학생 프로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근력은 상승합니다. 당연히 하니까 상승하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선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맨 위에 있는 이제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언제 웨이트를 시작한 거냐 하면은 2차 성장이 일어나기 이전에 즉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럴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2차 성장이 일어난 이후에 웨이트를 한 선수보다 성인이 됐을 때 더 많은 근력과 파워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최신 연구는 PHV가 지난 이후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도 좋지만 성인이 됐을 때 그러한 모터 스킬이나 이런 근신경계적으로 기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서 3학년, 4학년 때 사춘기가 오기 이전에 오히려 즉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이전에 웨이트를 시작하는 것도 성인이 됐을 때 이러한 근력과 파워 측면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시작 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권하고 있고 뭐 웨이트를 하면 느려진다, 몸이 무거워진다, 키가 안 큰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성인 경기와 마찬가지로 앞서 승패와 연관된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처럼 축구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 고강도 런닝이나 가속 감속은 15세 경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축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이에 관계없이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턴오버 상황, 우리 이제 15세 선수들, 특히 17세 선수들 이제 내년부터 매년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체력과 전술적으로 이 동시에 보완이 되어져야겠다.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체력적인 것을 아주 잘 쓰기 위해서 전술적인 것도 체력과 연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제 편견이 있는데 무슨 편견이냐 하면은
오늘은 체력 훈련하는 날, 오늘은 전술 훈련하는 날 이렇게 나눠 놓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훈련할 때.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전술 훈련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야 오늘은 체력 훈련하는 날 아니니까 잘 잡아놓고 주의 좀 둘러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축구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죠. 체력과 전술 훈련을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전술 훈련, 오늘 체력 훈련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력과 전술 훈련을 통합된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체격과 체력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개인화를 시켜서 피지컬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역시도 협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